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데 오늘 장은 아니었습니다. 증시가 일주일 새 17% 이상 빠지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오늘 증시를 보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역시 한국 증시는 안 된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과 함께 도대체 내 주식은 언제 팔 수 있느냐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현 상황 탁월한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 세상. 자, 탁월한 두 분은 바로 이 분들이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세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상인 교수님. 네. 안녕. 안 하죠. 맞아요. 우리 안녕 안 해요. 안녕해요. 안녕해요? 이 상황에도 안녕해야 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맞아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까도 우리 응원의 말씀 있었지만 또 한 번 희망을 갖고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이라는 단어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지금 탈 없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서로를 좀 토닥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박상인 교수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셨고 이번 주에는 신세돈 교수님이 미국에 갔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어요? 전혀 갈 때도 나는 좀 검사를 할 줄 알았는데 갈 때도 아무 검사가 없었고요. 올 때는 더더욱이 검사가 없고 일단 비행기가 A380이었는데 한 사람이 보통 5자리 내지 6자리 차지할 정도로 텅텅 비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상황이. 저는 난생 처음 이렇게 미국행 비행기를 쉽게 타본 적이 없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박 교수님 있을 때하고 지금 신 교수님 있을 때하고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지금 어때요?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지적으로 워싱턴이나 또는 워싱턴 주, 시애틀 쪽이나 워싱턴 또 일부 이제 동부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빠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보듯이 이겨낼 수 있다. 굳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마스크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가도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막 피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막 웃으면서 한국 어떠냐고 묻는 걸 보면서 물론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같이 그렇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민스럽다 할 정도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했고 또 특이하다면 특이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동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밀었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레이시즘 같은 그런 일들, 유럽에서 좀 보고됐던 일하고 비슷한 일들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캠퍼스를 거의 클로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체육, NBA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다가 지금 거의 중지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격리 조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터지는 걸 보고 좀 놀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듣기로는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약간 패니킹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 분들은 마스크 쓰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감기 걸려도 보통 거의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예절 기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아서 기침하는 정도만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사는지 몰라도 마스크나 손세정제 사기가 굉장히 우리보다 오히려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들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브레이크아웃 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국의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그 경제 영향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우리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추풍 낙엽이 따로 없었는데 많은 경제 상황들을 지켜본 우리 원로 경제학자이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이카도 있었고 서킷 브레이크도 있었고 서킷 브레이크가 훨씬 더 큰 조치인데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2008년, 9년대도 한 번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증시가 놀라게 된 원인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엔 실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주는 부분은 내수 쪽이에요. 내수 중에서도 유통, 그다음에 음식, 숙박 이런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충격의 문제가 지금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세계 경제가 가려져 있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뭐냐면 실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한 2년 이상 안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미국 경제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비가 굉장히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비가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그렇게 받쳐준 원인은 경기가 좋아서 급여가 많이 올라서 실업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낮은 금리가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이 소비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실물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소비가 타격을 받고, 그 후에 오래전서부터 투자가 안 좋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경기가 좋은 기업이 안 그렇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경기가 나쁜 것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숨겨왔단 말이에요. 감춰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최근 한 1년서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작년에는 물론 좀 내렸지만 금리를 한 2년 2018년 19년도 올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 상당히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가중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실물 경제의 흐름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드러났군요. 모든 것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을 가져올 위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이 너무 저금리를 타고 과열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많은 그 금융가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박상희 교수님도 드디어 터졌다. 두 가지 요인 같습니다. 하나,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유동성 장세 때문에 한 10년 이상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쭉 그 호황을 누렸으니까 보통 이제 베어마켓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기저에 있었습니다. 네. 말실물 경제하고 괴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패니킹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네.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네,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과격하게 패니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동시에 부정적인 그 쇼크를 받아서 동시에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충격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특정 그 취약한 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부터 전반적인 수요가 또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사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을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감염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사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되느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일시적인 수요 공급 충격에서 급속하게 회복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구조적인 충격까지 이어질 것인지 네, 이제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지금 이 최악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증시가 아시다시피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이 각국의 증시들이 굉장히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매도 같은 거, 매입 매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또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부는 가능성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 그때에 맞는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상인 교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충격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2008년하고 비교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2008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2008년의 위기, 금융 서브프라임 위기는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 때문이었어요. 과도하게 주택 대출을 해줬고 담보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금융기관이 무너진 것은 돈으로 그냥 떼우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또 실제로 쉽게 해결이 됐었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기 했었어요.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의 문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큰 은행이 무너졌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문제를 돈으로 떼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번 문제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인건비가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거의 급여가 오르질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다음에 기업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준 게 중소자영업자들 서비스 업종들이 타격이 오면서 그만 자빠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그 고용도 그렇고 부가가치 창출도 그렇고 사회 안정 차원에서 실물 경제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돈을 갖다 부어도 세우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2008년도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 아주 지리하게 불경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한가운데 한국과 같이 부채도 많고 경쟁력도 없고 정부도 굉장히 기업에 비우호적이고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을 도외시해왔던 이 정부의 분위기 하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다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어요. 한 2년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오는 데다가 이번에 터졌는데 맨날 무슨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가장 어떤 나라보다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과 아주 각별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상희 교수님, 지금 신세동 교수님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지금은 실물 경기에 타격을 갖고 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2008년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해서 그래서 금융 부실자산 관리가 안 된 게 터지면서 생긴 위기고요. 이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융기관 구제금융이 들어가고 그 저금리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또 이제 한계 기업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에 사실 좀 들어가 있었던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수요 공급이라는 실물적 측면에서의 충격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신 교수님 지금 미국 이야기에서 실물 경제 위기, 내수 충격이 지금 당장이 지금 미국에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미국 자체는 변화는 없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가 확 떨어지면서 셰일가스 생산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유가가 한 40불 밑으로 가면은 수익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분야들 그런 분야에서 줄도산 가능성들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것들 우려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그게 또 미국 증시가 같이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경제적으로 사실 이런 위기 지금 일시적인 충격이 구조적인 충격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럽 EU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업이 굉장히 국가 수입에서 중요한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줄도산을 맞고 아주 어려워진 사람들 구제하려면은 재정적인 지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재정 지원을 결국 하면 재정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생기다 보면은 EU 통화 이자율 공통적인 이자율을 지탱하기 때문에 EU 화폐에 있어가지고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때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유럽에 갔을 때 또 생겼던 이슈가 바로 재정 적자와 맞물려 있었던 EU화의 위기 문제였는데 그런 위기가 지금 유럽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게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들이 사실상 지금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경제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이라든지 또 취약 산업들이 지금 있죠. 항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서비스업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거를 막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일을 잃어서 어려워진 사람들 그리고 취약 산업 또는 지역에서 줄도산 가능성 이걸 막는데 사실 추경이 집중돼야 된다.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추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용 추경, 과거 추경과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코로나 감염 방역 체계 고도화에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거 말고 나머지 항목들을 보면 과거에 경기 부양용 추경과 다르면서 세제 혜택 주는 거 지금 세제 혜택 주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 지원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렇지가 않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지금 어려워진 사람이 사실 구제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상위 계층이 아닌 그 최하위 계층들에 대해서 또는 일을 할 유인을 주는 식의 지출. 지금 일을 하는 유인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일이 없어져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과거의 경기 부양 추경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무조건 돈을 더 얹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돈을 쓸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돈을 많이 쓰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세동 교수님이 훗하고 웃으셨어요. 그 추경 항목 중에 정말 뭐 차별화된 게 없다. 코로나19 관련된 추경이 훗하고 웃으신 이유는? 11조 7천억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쪼개보니까 방역체계 고도화에 2.3. 한 20%요. 그다음에 소상인 중소기업 지원에 2.4.
조 그리고 이제 민생 고용 안정에 3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민생 고용 안정은 들여다보니까 노인 일자리 쿠폰 무슨 상품권 그다음에 뭐 고용 유지 자금 이게 전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그 정부 대책하고 똑같은 게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원을 주려고 하니까 그놈의 지원 받으려고 뭐 서류를 수십 개를 갖다 떼고 얼마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 자빠져 죽겠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현실적인 상황을 기재부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능한 건지 네. 아니면 그 기재부 그 직원들의 그 가족은 전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없는지 도대체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통탄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의 코로나 추경 가지고는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다.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은 그 효율적인 재정 집행 그리고 그 일환의 하나로 가장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1월 달에 분명히 이번 3월 달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의 2월 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3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30% 매출이 준 부분에 대한 일단 융통을 먼저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증서 받고 은행 가서 뭐 뭘 떼고 지금 이러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 받지도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분야와 금융 지원을 해줄 분야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금융 지원으로 사실 시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효과성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재정적인 즉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번에 그 중기 자영업들에 대해서 신보에서 그 보증을 아예 일률적으로 1년 정도 연계주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추경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전반적으로 줄 수 있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집행 비용도 굉장히 적은 그렇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 학생들 방학이 지금 연장이 되면서 집에 있으라니까 답답하죠.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PC방 가고 그다음 커피점에 가서 모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PC방을 행정조치로 닫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PC방 업자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PC방 같은 그런 시설들을 닫을 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추경에 포함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콜콜 알아서 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다 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만 지금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부에서 사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어차피 기재부에서 다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부가 팀플레이가 되지가 않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은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근데 책상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참 반성해야 돼요.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좀 구분해서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 반성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마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신박세상 지금 시각은 3시 34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